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에서 글로벌 무역 마케팅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오한모입니다. 물류관리사 특강, 수험 대비 특강 두 번째 시간, 제가 국제물류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어떻게 하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인데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싶어서 특강에 임하게 됐습니다. 많은 제자분들이 이제 물류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어의 강을 넘어야만 또 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렵게 느끼는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여서 나름대로 제가 수험 대비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순서는 일단 국제물류론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수업 내용들 우리가 이제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지 이런 부분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거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클로징 코멘트라고 해야 될까? 수험 대책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특강을 마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근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국제물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물류관리사 말씀드렸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현대 글로비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대기업들, 물류 관련 대기업들, 그 심지어는 유통기업들, 뭐 GS 리테일이나 이마트 백화점, 무역회사에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누구나 준비를 하죠. 실제로 BGF 리테일링 같은 경우에 아예 물류관리사 가산점이 그 채용 공고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류관리사를 준비하면 그 좀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제 물류론인데 물류관리 법규라고 하는 그 과목도 있잖아요. 거기 아예 그 물류관리사를 채용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법 조항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물류 관련 법규하고 국제물류론을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 과목이 면제되는 수가 있어요. 그 물류 관련 법규는 면제가 안 되는데 국제물류론이라든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요거는 면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이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물류관련 법규 빼고는 다 면제가 돼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석사 대학원에 가서 한다는 것도. 물류관련 법규가 물류관리사 응시자들의 통곡의 벽이라고 한다면 뭐 개인 차는 있겠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류관리로는 그 영어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고 문제가 이제 40만 정도 되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국제물류로는 영어가 나옵니다. 국제물류 용어를 영어로 설명해 놓고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 영어 수준은 뭐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니고 그냥 그 보캐블러리가 영어 단어가 나오는 그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은 영어가 어려서 틀렸다 뭐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물류론 관련 수험서를 보시면 뭐 웬만한 내용들은 뭐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붙여놓고 있으니까 그냥 안 되면 외워버리면 돼요. 영어는 외우는 사람 따라잡을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물류론에서는 해상운송하고 항공운송이 원래 화물운송론에 있었던 건데 해상항공운송이 이제 국제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국제물류론에서 출제가 되는 측면이 있죠. 좀 난이도가 좀 높았던 회의는 그 의외로 이제 뭐 국제물류론 부분에서는 국제조약이나 뭐 국제주범이나 단체 관련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 굉장히 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뭐 뭐 어떤 조약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배상 한도액이 얼마냐 이건 뭐 거의 외우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보통 이러이러한 조약이 있다 정도로만 공부해갖고는 좀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다. 상당히 좀 작년 같은 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그렇게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평균 60점이고 각 과목별 40점 이상을 맞으면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 선택을 잘하면 국제 물류론이 뭔가, 국제 물류가 뭔지 론이잖아요, 론. 그러니까 이론입니다. 먼저 국제 물류의 개념을 보죠. 그러니까 국제니까 국경을 넘는 거죠.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뭔가를 하는 거죠. 국제적인 활동이죠. 이제 제가 이제 국내 물류하고 국제 물류의 차이 이렇게 뭐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국내 물류하고 국제 물류가 반대말은 아니고요. 국제 물류에는 국내 물류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내 물류는 한 국가, 우리 국가잖아요. 근데 국제 물류는 우리에서 뭐 생산되고 뭐 하는 걸 해외로 운송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물류의 반대말은 국내 물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국제 물류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국내 물류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물류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국경을 넘어서 생산 지점에서 소비점 또는 사용 지점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이동과 취급에 관한 활동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는 활동이 이제 국제 물류다. 중요한 거는 국제 물류가 국내 물류와 구별되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물류 범위에서는 국내 물류는 당연히 국내고 국제 물류는 두 개국 이상이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물류의 범위가 있죠. 물류 범위. 국내하고 국내 물류는 국내에서, 국제 물류는 두 개국 이상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국내 물류는 뭐 생산 지점과 소비 지점이 국내라고 하는 한 국가 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물류는 이제 생산 지점과 소비 지점 또는 사용 지점이 서로 다른 국가라고 보죠. 운송 방법에 있어서는 국내 물류는 뭐 주로 육상 운송, 도로 항만, 도로 철도, 뭐 수로 뭐 이런 정도겠죠. 국제 물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육상 운송도 국제 물류에 포함이 되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육상 운송이 국제 물류다. 통일되지 않으면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한데, 해상 항공 운송이 주로 국제 물류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시죠. 운송 거리 차원에서는 국내 물류는 이제 주로 단거리 국내로 한정돼. 물론 땅 넓이가 넓은 국가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국제 물류는 주로 장거리다. 재고 수준. 재고 수준은 국내 물류는 낮은 수준인데, 재고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보유를 적게 하는 거죠. 재고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된다 이런 의미. 국내 물류에서는 물량이 필요하면 그 물량이 국내에 있다면 바로 수령 가능하죠. 택배 같은 게 그렇죠. 하루 만에 또는 몇 시간 만에 가능하죠. 너무 많이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 물류는 배로 오는 경우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가 있고, 비행기로 와도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제 관련 서류 관점에서 보면 국내는 이제 단순하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국제는 항상 뭐 국경을 넘는다 그러면 뭐 일단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또 문화적인 장벽도 있고 또 법률적인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나라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외국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죠. 상대국에 제출해야 되는 것 있죠. 특별히 이제 현지어나 외국어, 영어 이런 서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제 물류하고 국내 물류가 구별되고요. 그래서 국제 물류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 간략하게 국제 물류의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왜 도대체 물류관리사 자격증에 국제 물류론이 있는가? 뭐 그 이유는 뭐 국제 물류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환경 때문이죠.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역사를 잘 보시면 다른 나라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로 역사책은 기록을 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 대륙에 살았다고 그래요. 뭐 중앙아시아에 가면 이렇게 벽화가 나오고 그런 걸 보면 그냥 일부 역사학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만 살았어 라고 주장했을 뿐이지 원래 이렇게 밖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 지정학적인 위치도 그렇고 한반도라고 하는 그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교역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살기가 힘든, 땅은 좁고 자원은 부족하고 그리고 사람은 좀 땅 넓이에 비해서 많이 살고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해외에서 필요한 물자를 도입해야 되고 또 주고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국제 물류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국제 물류 또는 무역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더욱더 국제 물류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무역을 좀 자유롭게 하자. 자유무역에 대한 무역을 하는데 장벽을 두지 말자 이런 뜻이 자유롭게 재화와 서비스와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국경을 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 규제를 풀자라고 하는 게 자유무역주의의 어떤 철학, 이념 이거죠. 근데 이런 자유무역 사상이 확산이 되고 실제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역 장벽,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대표되는 무역 장벽이 축소되거나 완화되거나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국경을 넘어서 제어와 서비스와 아이디어 콘텐츠가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더욱더 활발하게 되고 더욱더 촉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물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경과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또 국제 간 전자무역 상거래 발전에 따라 무역거래 패턴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뭐 물류, 특히 이제 요즘같이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팬데믹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직접 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전자 방식으로 주문하면 전자로 이렇게 오는 그런 패턴,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가 이제 회수 물류라고 리버스 물류라고 그래 리버스 그렇죠? 거꾸로 또 부품 물류 예전에는 완제품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부품들을 많이 하죠. 완제품이 아니라 이제 중간재라든지 뭐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부품이나 원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수 물류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리사이클링 시스템. 좀 회수 물류는 일반 물류에 비해서 조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가 낮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약간 불합리하게 돼요.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 임시 보관 장소가 필요한 뭐 빈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행정기관이나 전문업자 보조가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환경 배송과 회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제품 수명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그 아이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 거의 뭐 1년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떤 A라는 기업에서 좋은 신제품을 개발하면 그 라이벌 기업에서 거의 비슷한 오히려 더 뛰어난 것들을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제품 수명주기가 굉장히 빨리빨리 짧아지고 또 새로운 걸 또 개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운송? 네, 신속한 운송. 또 산업이 분업화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됐다. 기업 경영이 이제 자꾸 글로벌화되니까 싼 데 가서 생산하고 유통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하니까. 전자물류, 활용으로 물류가 가시성이 확대됐습니다. 요즘 이제 전자적으로 하는 거죠. 서류도 해외 직구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또 환경 친환경적 물류가 이제 전 세계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환경적으로 약간 좀 그 환경 오염을 시키는 그런 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물류 보안이 굉장히 강화됐죠. 물류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됐고 또 이제 뭐 국제 물류 기업이나 선박 항공기가 이제 굉장히 대형화되고 전문 물류 업체가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국제 물류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 증대됐다. 그러면 이 국제 물류론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학부 커리큘럼에서 국제 물류론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국제 물류의 개건과 무역 실무라고 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운송 부분, 국제 운송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통관과 기타 여러 가지 뭐 관세라든지 통관이라든지 물류 어떤 뭐 트렌드라고 할까, 기타 등등의 뭐 녹색 물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관세와 통관, 뭐 국제 물류 정보 시스템, 뭐 이런 내용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첫 번째 부분인 국제 물류와 국제 물류의 개관과 무역 실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크게 보면 이제 세 부분이에요. 국제 물류 개관. 아까 좀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국내 물류하고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뭐냐? 국제 물류의 개관. 두 번째는 국제 물류 환경 글로벌인데 국제와 글로벌은 좀 다르죠. 글로벌은 전 지구가 하나의 어떤 단일 시장 그런 개념이죠. 전 지구 그런 뜻이잖아요. 전 세계 물류 환경의 이해와 전략. 환경이 변화하니까 그에 맞춰서 전략적 선택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두 부분은
국제 물류와 글로벌 물류 환경의 이해 전략은 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물류는 이제 트렌드, 국제 물류의 어떤 경향, 어떻게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물류 산업이 발전해 왔는가, 뭐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가볍게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물류 환경의 이해 전략 부분에서는 이제 물류 관리 부분에서 나왔던 어제 이제 조성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복이 되는데,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국제 공급사슬 관리, SCM이라고 하잖아요. Supply Chain Management, SCM.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물류하면은 바이어와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가 이제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그런 물류잖아요. 근데 3자 물류가 있어요. 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운송인이 이제 개입된 3자 물류. 4자 물류는 이제 그 운송인이 또 아웃소싱을 주는 문제. 그래서 SCM, 제3자 물류, 제4자 물류, 아웃소싱. 이런 쪽에 이제 초점 맞춰가지고 좀 더 이해 폭을 넓히신다면 이런 두 개의 챕터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별표, 중요도 표시. 이 다른 나라 간의 운송이 이루어지면 무역이죠. 무역이 있기 때문에 국제 물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물류는 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무역 실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이 거의 무역 실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전체 문항이 40문항인데, 10문항 정도, 평균 10문항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국제 물류론이 원래 따로 독립되게 이렇게 출제되면서부터, 7회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이 10문항 이상 무조건 10문항 밑으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0문항 중에 10문항 정도 이상, 10문항 이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무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국제 물류론에서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역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무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역을 어떻게 성립시키고, 또 무역을 어떻게 이행하고, 무역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가. 이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다면 국제 물류론 구독점이 좀 어려운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인이 물품을 준비하고 이제 운송하고 이런 운송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럼 매수인은 이제 그에 맞는 이제 대금을 결제하고 무역 계약을 이행을 하는 거죠. 종료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없으면 이제 그걸 끝나는 거, 대금 지급하고 끝나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제 클레임이 제기되고 왜 이런 물품 보냈어? 뭐 이렇게 항의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네, 무역 계약을 준비하고 셀러와 바이어 간의 어떤 계약이 성립하고 또 매도인이 물품 준비하고 배송 준비하고 내지는 대금 지급하는 그런 이행 절차, 그다음에 종료되는 서약과 승낙의 개념이 필요하죠. 원래 이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주재국 이상에서 거래 매도인의 소재국에서 매수인의 소재국을 운송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무역 계약 체결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운송비는 누가 부담해? 이런 것도 결정해야 돼요. 매도인 장소에서 매수인 장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후반부에 말씀드리지만,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가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법적 흥미에 달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규범을 하나 만들자. 뭐, 인코텀즈라고 하는 거. 왜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잘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이. 그런 게 이제 무역거래의 실제인데, 규범화 시키는 거죠. 대금을 어떻게 결제하죠? 뭐 이런 문제. 또 운송 방식은 어떻게 하죠? 또 운송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죠? 보험의 문제. 또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무역이 성사하고 계약 대금 결제도 이루어졌는데 분쟁이 발생할 때 분쟁은 어떻게 하죠? 다 전부 무역 실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가 굉장히 국제 물류론에서는 굉장히 뭐예요?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키가 되는 챕터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물류 운송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국제 물류 운송 부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면은 이 해상 운송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원래 국제 운송에 있어서 항공 운송이 예전보다 좀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해상 운송이 기본 베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해상 운송 부분에서 역시 보니까 제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
10문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살펴봤던 무역 실무 부분하고 해상운송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만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되니까 두 개만 집중 공부를 하면은 5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문제당 40문제고 100점 만점에 2.5점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두 개를 맞추면은 무역 실무하고 국제 해상운송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만점을 받으면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점이 있겠다. 국제 육상운송, 그렇죠? 국제 육상운송은 뭐 철도, 도로, 때로는 하천, 강 같은 수로를 통해서 이제 생산 지점에서 소비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육상운송에 관해서 뭐 묻는 질문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제 해상운송은 이제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전기선, 부전기선 그런 운송이 있는데 뭐 단어만 들어도 전기선이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거고 부전기선이면 뭐 정기적이 않다는 그런 의미죠. 전기선 운송은 2개 이상의 항구로 구성된 그 일정한 항로를 화물의 그 많고 적은 지파량에 관계없이 미리 그 공시된 운행 계획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반복 운행하는 게 전기선 운송이에요. 전기선 운송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부전기선 일정한 항로나 화주를 한정하지 않고 그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부전기선 운송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선박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잘 되어 있어야죠. 인천항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을 만큼 여러 장비가 갖춰져 있죠. 항만의 구조, 하역 적재를 위한 항만 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해상운송의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해상운송할 때 이제 서류, 그 BL이라고 하는데 Bill of Lading이라고 하는데 선화증권이에요. 그래서 선화증권의 의미가 뭐냐? 선화증권의 역할은 뭐냐? 선화증권의 종류, 해상운송 관련 국제규칙 뭐 이런 것들이 국제 해상운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제 항공운송도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서 항공 운송량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항공운송기구, 조약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항공기구 관련 조약들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국제항공운송 부분도 40문항 중에서 4-5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항공화물운송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항공운송에서의 선화증권인데요. 그거하고 해상운송에서의 선화증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데 4-5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해상운송하고 항공운송 부분만 공부를 해도 상당히 좋은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운송, 복합운송 말 그대로 이제 복합적입니다. 2가지 이상의 운송 방식을 섞은 거죠.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을 결합해서 운송을 수행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한 3문제 정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운송이 있으면은 이 포트 투 포트, 항만에서 항만으로 이게 해상운송인데 복합운송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제 도어 투 도어, 생산자의 문 앞에서 소비자의 문 앞에서 운송을 실현시킨 것이 바로 복합운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운송의 주요 경로가 어디냐? 육상, 해상 또는 항공, 육상. 또 육상이면 또 도로냐 철도냐 이런 거죠. 복합운송인은 이제 복합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국제 복합운송 증권이 있어요. 복합운송을 했다는 서류적인 증거인데 국제 복합증권을 발행하는 게 복합운송 서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복합운송을 할 때 꼭 반드시 필요한 게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가 중요해요. 복합운송을 실행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인데 여기서도 적절히 문제가 출제돼야 한 3문제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20문제 정도가 20문제 이상이 국제 물류 운송 파트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컨테이너 종류가 뭐가 있지요? 뭐 이런 것들.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라고 해갖고 ICD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경기도 의왕에 있는데 ICD. I는 인랜드, 내륙. C는 컨테이너고 D는 디파트라는 뜻이에요. 내륙 컨테이너 기지라는 뜻인데 ICD는 항만이나 공항이 아니고 내륙 시설인데요.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고정 설비를 갖추고 화물의 일시적인 저장과 취급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주로 이제 항만 터미널과 내륙 운송 수단과 연계가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갖고 컨테이너 장치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컨테이너 화물의 통관 기능까지 부여돼갖고 컨테이너 통관 기지 역할도 하는
굉장히 그런 역할도 하죠. 공단과 이제 항만의 화물 운송과 집화, 또 분류, 물류 센터, 또 창고 같은 다양한 기능도 수행하고, 아직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품이 이제 보세 화물인데, 보세 화물에 대한 임시 보관처, 또 통관 서비스 뭐 이런 것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ICD. 요즘은 그 트렌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만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 내륙에 두었을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항만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면 항만 주변의 교통량이 집중되어갖고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만과 거리를 둔 내륙 지역에 ICD를 설치해갖고 좀 일을 완화시키자 그런 목적도 있죠. 또 ICD는 주로 항만과 내륙 운송 수단과 연계가 편리한 산업 지역에 위치해갖고 복합 연계 운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좀 활용해보자. 이제 ICD가 도입이 되고 그러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제 복합 운송하고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한 6,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사실 뭐 무역 실무, 국제 물류 운송 빼고 나머지 이제 7, 8문항 정도 문제수는 뭐 출제된 문제수를 정해놓고 문제를 출제하진 않지만 대략 평균을 보니까 그런 비율로 출제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죠. 8, 7 많게 봐서 8, 9문제가 나머지 챕터에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통관과 국제 물류 정보 시스템. 죄송합니다. 통관은 수출국에서 수출 통관을 하죠. 수입국에서는 수입 통관을 하죠. 그냥 들어오면 밀수입이 되는 거죠. 통관은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죠. 주로 이제 수출 관세도 적잖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관세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아예 없는 것 같고, 수입 물품에 대해서 주로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 국제 물류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또 이슈. 그다음에 이제 뭐 FTA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FTA 발효 중인 협정이 17개, 칠레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영국까지,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EU 탈퇴했고 우리하고 자유무역 협정 맺었죠. 올해 1월 말부터 이렇게 발효가 되었고,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FTA 관해서 우리나라 물류정보 시스템 특징, 또 해외 물류정보 시스템, 미국의 물류정보 시스템, 또 녹색 물류 아까 말씀드렸죠. 선박에서 해로운 물질이 많이 나와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환경을 지켜보자 라고 하는 이슈가 요즘에 부각되는 트렌드죠. 우리가 이제 볼 부분들이 대략 이런 내용들인데요. 말씀드렸지만 몇 문제가 각 영역에서 출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번 제가 재밌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국제 물류론이라고 하는 대학의 일반 커리큘럼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물류관리사의 국제 물류론 시험 과목에 맞춰서 제가 출제 경향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요 수업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별로 제가 키가 되는 챕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 수업 내용. 먼저 이제 말씀드렸지만 무역 실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역 계약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일단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역 계약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네. 해외 시장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를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 진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고, 바이어를 발굴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거래처를 선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권유하는 내용이 이제 권유장을 보내죠. 서큘러 레터라고 해서 권유장을 보내고, 상품을 조회하고, 신용을 조회하고, 또 협정서를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계약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역계약을 성립시켰는데요. 청약을 듣죠. 오퍼를 하고, 승낙, 액셉턴스, 오퍼와 액셉턴스. 그래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단계가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역계약을 이해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예를 들면 거래를 권유하고, 상품을 조회하고, 상품 조회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또 청약을 하거나, 청약을 승낙하거나 주문하거나, 좀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금 결제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신용장 결제 방식이 있어요.
신용장 이제 개설을 의뢰하고, 신용장, 나의 신용을 보증해달라 이런 거죠.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개설을 통지하고, 또 수출 이제 허가를 받고 승인을 취득하고, 수출 통관하고 그 외에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환원이나 선적서를 제시하고, 이제 운송 단계니까, 그다음 대금을 지급하고, 개설은행에 선적서를 제출하고 대금 상환을 청구하고, 대금 상환을 하고, 선적서를 제시하고 대금 지급하고 선적서를 입수하고, 그다음에 수입 통관하고 물품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무역계약 이행.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뭐 국제물류로는 무역에 대해서 다 깨고 있다, 마스터했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특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그리고 이제 계약 종료 후에도 문제가 있어. 이런 수준의 물건을 보낸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고, 대금 지급을 빨리 안 줬다,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하면 상사중재를 받아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무역계약을 준비할 때는 해외시장 조사, 거래처의 선정, 거래 권유, 그다음에 상품조회, 신용조회,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체결, 뭐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협정서 체결하는 거죠. 무역계약은 이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서가 작성되는, 사실상 거의 분쟁 발생했을 때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그 일반적인 무역계약 이행 과정이에요. 굉장히 또 많은 단계를 거치고 있죠. 그래서 거래를 권유하고, 1번 상품을 조회하고, 답변을 확약하고, 하약 또는 주문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굉장히 많은 그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6번 이것들이 이루어지죠. 신용장 개설 의뢰나 개설 통지를 하고, 수입국 은행에다가 이렇게 하고, 출국에다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하고, 이 신용장 6번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죠. 6번이 이제 굉장히 이런 흐름을 가져요. 7번이 수출 허가 받는 거고, 또 이제 물품 인도 단계가 있고, 8번. 9번째가 환화음이나 선적서를 제시한 단계. 10번이 이제 대금 지급이 시작되는, 대금 지급을 이제 수출국은 수출상이 수출국 은행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상환 청구하는 것이고, 대금 상환 청구에 따라서 대금 상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선적서를 제시하고, 또 이제 대금 지급.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그 국경을 넘는 수송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가. 무역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종료 사유가 있는데, 계약 이행에 의한 해제. 계약이 잘 이행됐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잘 끝나는 거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 그만하자 뭐. 계약 위반에 의한 해제가 있어요. 계약 위반에 대해서 이제 구제 수단 청구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행 불능에 의한 해제가 있어요. 얘는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하는 그 사정으로 계약 목적이 저절되는 거, 뭐 어떤 뭐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클레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매매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매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뭐 여러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그런 행위가 클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화해하거나, 또 어떤 제3자가 개입해서 알선하거나 조정하거나, 또 이제 역시 제3자가 하는 거지만 상사에서 이제 중재를 받거나,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법률적으로 하는 소송을 하는 그런 여러 방식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런 부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무역 실무 중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역 실무 중에서 그 정형 거래 조건이 있어요. 정형 거래 조건. 왜냐하면 이런 정형 거래 조건이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 국가 간에 수많은 무역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하지만 그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와 상관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이 달라요. 그 규칙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게 국제 상업회의소라고 하는 여기 보면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줄여서 이제 ICC라고 하는데 ICC에서 인코텀스를 제정해갖고 국가 간의 거래 중 물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해줬죠. 여기는 규범입니다. 따라야 되는 규칙 규범.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어떤 상거래였던 관행, 입각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한 11가지 정도로 규칙이 분류되어 있어요. 11가지 규칙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먼저 그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이라고 해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들이 여기 보면 1번에서 7번까지 있어요. 1번에서 7번까지.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우는 사람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형거래 조건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그 2그룹이라고 해갖고 2로 시작하는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죠. 원래 그 인코텀스 최근까지 인코텀스 2010 2010년에 개정된 거를 이렇게 쓰다가 작년에 2020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2020년도 문제는 2020년 개정된 인코텀스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원래는 많이 다뤄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인코텀스 2020 문제가. 근데 어쨌든 이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또 매도인이 제공해야 되는 서류, 당사자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조건별로 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EXW, Xworks라고 해서 공장 인도 조건이 출발지 인도 조건이에요. 출발지부터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FCA는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이고요. Free는 이제 없다는 의미입니다. FCA 그 매매에서는 보통 이제 해상 운송의 경우에 매도인, 매수인이 본선 적재 부기라고 해서 온보드 노테이션인데요.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선화증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FCA에서는 물품 인도가 본선 적재 전에 완료돼야 하고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이후에 비로소 선적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C 이제 이게 F 조건이에요. F. F는 여기 나중에 이제 여기 또 8번, 9번이 또 있는데 이 보면은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인데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이라고 있는데 이 F 조건이 한 3개 정도 돼요. 그다음에 CPT는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운송비를 지급하고 인도하는 조건이죠. 말 그대로. 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운송비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인도하는 조건. 이게 C 조건이고요. 근데 또 C가 또 여기 있어요. 해상과 내륙수로 운송할 때 사용하는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이고, Cost Insurance and Freight, 그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죠. 그 다음에 D그룹이 있어요. D그룹. DAP는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장소 인도 조건이고, DPU는 이제 Duty가 들어가요.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이고요. DDP는 이제 여기 Duty가 들어요. 관세 지급 인도 조건. 관세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FAS하고 FOB가 있는데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조건이고 FOB는 Free on Board 인도 조건이고 본선 인도 조건. 그래서 이런 11가지는 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비용 분담이 어디서 나눠지는지, 위험 분담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위험 부담이 어디서 나눠지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11가지 조건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무슨 색깔이 더 많아져요? Seller's Obligation. 매도인의 의무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푸른 색깔이 많죠. Buyer의 Obligation. 매수인의 의무가 많다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앞에 DDP 조건까지 내려가면 분명히 이렇게 보시면 셀러와 바이어의 의무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순서를 잘 외우셔야 돼요. EXW, 그다음에 F 조건, E 조건, 그다음에 F 조건, 그다음에 C 조건, D로 갈수록
매수인의 의무는 줄어들고 매도인의 의무는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하시면 큰 틀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역계약의 이행과 종료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많이 그 결제를 하는 게 신용장 방식. 이제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 방식이죠. 신용장,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수입하는 사람이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신용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 통일규칙, 그래서 UCP라고 해요. 600개까지인데, 그 주요 내용이 많이 숙제가 되고요. LG라고 하는 게 있어요. Letter of Guarantee라고 하는데,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예요. 그러니까 그 해상 운송을 할 때 선화증권이 필요한데, 선적 서류잖아요. 선화증권 없이 수입 화물을 먼저 수취할 때, 그 선사에 제출하는 은행 보증 서류가 이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죠. TR, 이게 론이에요. TR 론. 네, 수입자가 일반재를 수입한 경우에 수입어음 결제 시에 제도적으로 마련된 금융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배설은행이 수입어음이 내도됐을 때 금융을 제공해서 수입어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재 수입에 따른 단기 금융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TR facility, T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없이 하는 방식 중에 이제 뭐 송금, 추심, 이제 신용장 결제 방식은 필요 없죠. 송금하고 추심이 대표적인데, 송금 결제는 이제 송금 한 수표를 활용할지, 우편원을 활용할지, 전신원을 활용할지, 그다음에 뭐 전자화폐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추심은 그 쉽게 말해서 어음상의 조건에 따라서 크게 보면 이제 그 DP 조건, DA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급 인도 조건이 있어요. Documents Against Payment라고 해서 DP 방식 거래가 있고 또 DA 방식 거래가 있고, 그래서 인수 인도 조건이죠.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라고 했고, 인수 인도 조건.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음이라고 하는 개념 아까 나왔는데 Bill of Exchange인데, 어음 작성자, 그러니까 어음 발행인이죠. 제3자 지급인에 대해서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 그러니까 수취인 또는 지신이라고 하는데, 그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증권이 환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추심 방식 중에 지급인도 조건이 있어요. Documents Against Payment 방식이 있는데,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 서류에 그 일람 출급 환원이라고 해갖고 그거를 발행해서 첨부해갖고 거래은행을 통해서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 대금을 추심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해서 수입 대금의 그 일람 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 방식. DA 방식은 이제 추심은행이 기한부 그 화환어음을 송부 받아갖고 어음 지급인에 대해서 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중. 어음 지급인 이제 수입상인데, 이 DA 어음을 받았을 경우에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 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죠. 그래갖고 수입상은 어음 기일 이내에 수입 화물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이 동일한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는. 그다음에 이제 무역보험이 또 중요해요. 무역실무에서 무역보험 용어인데 협회적과약관이 있어요. ICC라고 하는데 중요하죠.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CC 용어들. 그 Institute Cargo Clause라고 해서 협회적과약관인데요. 런던 보험자 업회 그 협회가 그 제정했어요. Institute Cargo Clauses라고 해서 이 ICC라고 줄여서 하는데, 예전에 1963년에 옛날 버전, 올드 ICC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1982년 새로운 ICC가 생겼는데, 그 새로운 ICC는 그 기존의 옛날 해상보험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 해갖고 전 위험 담보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ICC-A로 바뀌었고, 모든 위험에서 담보하는 조건, 그다음에 분손 담보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WA였었는데 ICC-B로 되어 있고, 분손 부담보 약관이 있었어요. 그 FPA라고 하는데 그게 ICC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 간소화되고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그 보험자의 보상 범위나 담보, 뭐
근본적인 조항들 좀 없었는데 약간 간소화되고 좀 명확하게 좀 바뀌었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협회 적과약관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요크 엔터프 룰이 있어요. 이런 뭐 조약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크 엔터프 공동 해석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보험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 용어. 보험은 크게 보면은 이 그 해상 손해는 크게 보면 전손이 있어요. 전손. 토털 로스인데 전손. 전손에는 크게 보면은 그 사실 전손 또는 현실 전손이라고 표현이 되죠. 액츄얼 토털 로스라고 이렇게 번역하니까 현실 전손 또는 사실 전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이제 전손 중에 추정 전손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분손, 부분적인 손실, 파샬 로스가 있어요. 분손. 분손은 크게 두개 보면은 공동 훼손이 있고요. 이제 단독 훼손이 있어요. 공동에서는 이제 전선은 보험 목적물이 실질적으로 전부 없어진 거 멸실돼 버렸어요. 전선 중에 사실 전선은 현실적으로 배가 침몰되거나 파괴되거나 유실돼갖고 선박이나 이 화물 적화가 완전히 멸실하거나 인양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 손해 뭐 절대 전선이라고 하요. 추정 전선은 presumed total loss라고 해갖고 보험 목적물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 행방이 불명해갖고 그냥 전선으로 간주하는 손해. 추정전선. 분선은 파셜 로스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보된 그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분에 발생한 손해를 분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독에서는 파티큘러 에버리지인데 뭐 배가 자초되거나 화재되거나 충돌 이런 우발적인 사고로 선박과 화물에 발생한 상실 또는 손상 중 손해를 입은 화주나 선주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면 이제 단독 훼손이고 공동 훼손은 제너럴 에버리지인데요. 선박이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운송 도중 재난을 당해갖고 그 재난을 피하거나 그 정도를 경감하기 위해서 현장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그 배가 이제 좌초될 것 같으니까 뭐 화물을 버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손해는 재난을 면한 당사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발생한 훼손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 훼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복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화물을 바다에 투하한다든지 그 인위의 잡초나 선내 화재 방지, 화물 또는 선구를 연료로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피난지에서 발생한 여러 비용, 양육할 때 발생하는 화물의 손해, 선박의 구조나 보안 때문에 발생한 손해나 좀 비용을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하는 거죠. 이러한 해소는 손해를 면한 선박회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요크 엔트워프 공동 해선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 공동 해선 규칙을 정한 게 요크 엔트워프. 그다음에 중요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위부와 대위 부분. 위부하고 대위를 잘 구분해야 돼요. 위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이제 그 손해를 전손으로 추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권리, 소유권이라든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거. 해상보험에서 널리 인정되는 거죠. 대위는 보험 사고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이제 잔존물 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이전해서 이중 취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상보험을 들어서 뭐 거의 모든 손해보험에서 뭐 대위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위부하고 대위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위부의 경우 이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요. 대위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 갖고 있던 소유권과 부상권을 보험자에게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대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용어가 수출보험의 기능과 종류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수출보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 소재한 상대방과 무역거래에 대해서 자국 기업의 무역 손실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기금을 출연해 갖고 운영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 WTO에서는 이게 대표적인 보험무역 정책 수단이다. 수출보험 조금의 일종으로 간접 비관시장적으로 해갖고 막 폐기하라고 자유무역을 저해한다 했는데 원래 무역보험이라고 이렇게 무역보험공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수출보험이죠. 수출보험이라기보다는 무역보험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수출보험법으로 용어가 이제 정착돼 있어 갖고 나중에 이제 무역보험법을 해서 무역보험으로 이제 바뀌긴 쉽지 않을까. 수출보험 거의 수출자를 보호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역계약이 종료됐을 때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죠. 뭐 제3자에 의해서 알선 조정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중지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소송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상사중재의 장단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문제에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분야가 신용장 통일 규칙이에요. UCP라고 하는데 UCP 600이죠.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네. 2007년에 제정됐습니다. 7월 1일인가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 대표적으로 신용장 종류 뭐 취소불능 신용장, 뭐 양도 가능 신용장, 뭐 내국 신용장, 회전 신용장, 제한 신용장, 보증 신용장, 동시 발행 신용장, 뭐 연지급 신용장, 그다음에 뭐 선대 신용장, 인수 신용장, 매입 신용장, 지정 신용장, 잔해금 발행 신용장, 뭐 하여튼 굉장히 그 많이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한 거죠. 신용장은 취소불능 표시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불능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선적 이제 기간을 표시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선적 기간을 표시를 할 때 to, until, from, between 등이 앞에 나오면 그 명시된 날짜를 포함합니다. on 또는 or about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명시된 날짜로부터 5일 전후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before, after 등이 나오면 언급된 날짜를 제외하는 거죠. 화나음의 만기일에 from이나 after가 앞에 나오면 그 일자를 제외해요. first half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매달 1일에서 15일. 그리고 그 다음에 second half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16일에서 이제 월말 마지막 날까지 해당하는 거죠. 양 끝날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기한부 신용장이 있어요. 유산스, 뭐 letter of credit. 환원이 제시된 후에 일정 기간을 경과하고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입니다. 일람 출급 신용장은 사이트 페이먼트 엘스인데요. 신용장을 지급기한을 분류했을 때 수익자가 어음 대금을 신청하면 일람불로 바로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 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을 확약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물류 운송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운송의 유형, 그렇죠? 육상 운송의 종료 특성, 해상 운송의 특성, 컨테이너 운송, 또 해상 운송 서류, 항공 운임, 항공항문 신용장, 또 국제 복합 운송 경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화증권, 해당 운송 빌 오브 레이딩인데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할 때 그 용선자나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서 선박 소유주가 발행해서 양육항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건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권이죠. 항공운송에서 이제 유사한 걸로 항공화물 운송장이 있어요. AOA 빌이라고 해서 AWB라고 하는데 항공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송화인과 항공사 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증명, 그 육상운송장, 웨이빌과 화물상환증, 캐리지 노트, 해상선화증권에 해당하는 그 기본적인 운송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웨이빌, 캐리지 노트, 빌 오브 레이딩. 운송계약은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운송장에 서명을 하거나 해당 그 항공사가 인정한 그 대리점, 항공화물 대리점이 서명을 해서 발행 그 한 순간부터 유효하고요. 운송장 상에 명기된 그 수화인에게 이제 인도되는 순간에 종료. 근데 좀 달라요. 미국에서는 항공화물 운송장을 이제 에어웨이빌이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컨사인먼트 노트 또는 에어 컨사인먼트 노트 이렇게 불러요. 조금 다른데 성격은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 운송장의 기본적인 성격은 선화증권하고 비슷한데 선화증권은 이제 화물의 수치를 증명한 뿐만 아니라 이제 유가증권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유통이 됩니다. 근데 항공화물 운송장은 화물의 수치를 증명하는 영수증에 불과해요. 유통이 불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다. 꼭 그 굉장히 많이 높은 빈도로 출제되니까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통관 또 국제 물류 정보 시스템 마지막 파트잖아요. 관세하고 통관 중요하죠. 관세, 부가가치 산출,
그런데 이제 관세 4대 요건이 있어요. 주로 이제 관세는 수입 관세인데,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하는 물품인 그 과세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이를 과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부과되는 세율이라고 하는 관세율, 그리고 납세를 할 납세 의무자, 이 네 가지 요건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것도 저도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세구역이 있어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 물품을 관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진 상태에서 납부 전에 그 보관, 제조, 가공이나 또 건설, 판매, 뭐 전시 이런 목적으로 그 보관한 그 가지고 있는 걸 이제 그런 구역 장치하는 구역이죠. 보세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보세구역 제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중개무역, 가공무역 이제 좀 활성화될 수 있죠. 수출 진흥에 기여를 하게 되고,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고, 또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싣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보세구역 종류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정보세구역이죠. 지정보세. 그러니까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 공공시설 장소를 일정 구역을 이제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정 장치장도 있고 세관 검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 보세구역이 있어요.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신청을 해갖고 세관장이 심사 후에 특허해주는 보세구역이에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에 해당하는 거죠. 종합보세구역이 있어요. 특허 보세구역의 모든 기능, 그러니까 뭐 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 이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죠. 관세 청장이 지정을 하고 일반 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합보세구역이 입주해갖고 세관장에게 종합보세 사업장 설치 운영 신고를 하는 거. 크게 보면 이제 보세구역 3개 정도죠. 그 밖에 이제 뭐 수출 통관 절차, 국제 물류 보안,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용어, 국제 물류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주 출시되니까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무역 실무나 국제 운송 분야에 비해서 외우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정도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기출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좋은 수험 준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그 무역계약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 무역 실무의 이제 시작이고 그렇다 보니까. 1번 DP 아까 말씀드렸던 Document Against Payment죠. 결제, 대금 결제에 관한 건데, 관련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 환음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제가 이거 설명드렸는데, 환음이라고 하는 것은 Bill of Exchange인데 어음 작성자, 그러니까 어음 발행인이죠. 제3자 지급인에 대해서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회에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수취인이나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을 우리가 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 중에 표준품 매매가 있어요. 공산품과 같이 생산된 물품에 정확한 견본의 제공을 용이한 물품의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벌크하고 벌크 화물이 있는데요. 벌크는 뭐 크기, 용적 뭐 이런 그런 거죠. 뭐 적하 이런 뜻입니다. 관해서 과부족을 금지하는 과부족 금지 문건이 more or less 조건인데,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헌이 없는 5% 과부족이 용이됩니다. CAD, Cash Against Document는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에 의하여 환원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상합니다. FAQ 이것도 이제 뭐 품질 조건인데요. Fair Average Quality 평균 물품의 품질에 의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냐, 어떤 것이 이제 그 옳은 설명이냐, 나머지 다 틀렸는데 이 신용장, 신용장 방식에 의해서 의한 거래에서 벌크 환물에 관해서 과부족을 more or less 조건이 있으면은 5%까지 과부족, 좀 넘치거나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오케이 용인한다 뭐 이렇게. 아까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급인도 조건, Document Against Payment인데요.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에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그 일남 출구범, 사이트 빌이에요. 유산스가 아니고 사이트 빌을 발행해서 선화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를 첨부시켜갖고
자기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추심을 의뢰하게 되면 추심은행이 이를 이제 수입상에게 제시해서 환원을 결제받아갖고 대금을 지급하고 운송서를 인도하는 거래 방식이 이제 우리가 DP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표준품 매매, Sales by Standard인데요. 농산물, 수확 예정인 농산물이나 광물 같은 1차 그 상품의 경우에는 공산품과는 이제 다르게 일정한 규격이 없기 때문에 특정 인도, 특정 연도, 그다음에 계절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서 이제 거래하는 걸로 표준품 매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용장 같은 경우 신용장 방식 거래에서는 신용장 상의 수량의 과부족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고요. 또 따로 과부족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다 해도 그 벌크카고 경우라면은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량의 5% 과부족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거죠. 다만 이제 신용장의 조건이 명시적으로 과부족의 금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캐시 어겐스 다큐멘트 서류 상환 조건이에요.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를 수출국 소재 이제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에게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수입업자의 대리인이 이제 수출국 내에서 물품 제조 과정을 지켜보고 검사를 하는 거죠. 서류 상환 방식입니다. FAQ는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인데요. 그 해당 연도나 그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같은 물품 가운데서 중간 품질의 것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품질 조건인데요. 주로 이제 곡물 거래하고 선물 거래를 할 때 주로 이용되는 게 중등 품질 조건. 이런 내용도 이제 자세하게 그 무역계약의 이제 조건들에 대해서 따져보고 살펴보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1분 안에 이제 따져보는 것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인코텀스 문제 나와 있어요. 인코텀스 2020에서 각 조건의 물품에 대한 위험 이전 시기 옳지 않은 것은 EXW 이 조건이죠. 매도인의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DDP D 조건이죠. 제일 D그룹이 가장 매수인 의무가 적습니다.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또는 지정 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점에서 통과한 후 도착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에 처분해야 됩니다. FOB 본선 인도 조건이죠.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정할 때. CIF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정할 때. 이거 좀 잘못됐죠. 그렇죠? 이게 지금 답이 굉장히 두 개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동일한 것들 동일한 CIF 잘못됐죠. 그렇죠? CIF는 Cost Insurance Phase죠. and Phase.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위험 이전 시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AC 얘는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되는데요. FAC 조건의 위험 이전은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 분해인 경우에요.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또 지정 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에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갖고 지정 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그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에 놓일 때가 이제 위험 이전 시기라고 한다면 이게 다 맞고 이게 틀리고 위험 이전 시기입니다. 이제 비용 이전 시기하고 분담 분립점하고 다른 그런 차원이죠. 또 이 인코텀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 한 회에 한 두세 개는 꼭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인코텀스 2020의 일부 내용입니다. 다음 가로 해석할 내용은 영어의 압박이 느껴지시죠? blank means 의미하는데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and transfers risk. 물품의 인도하고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고 to the buyer.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하는 거죠.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nd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at the agreed point within that place, if any such point is agreed. 얘는 뭐냐면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또는 지정 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 우리도 보이죠.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게 되면 그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위험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1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출제 문제, 빈도수가 높은 문제들 좀 살펴보고 있어요. 신용장 거래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이렇게 신용장은 취소 가능 혹은 불가능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취소 가능한 것을 간주한다. 모든 신용장 취소 가능 불능 여부를 명백히 표시해야 되고요. 명시가 없을 때는 취소 불능을 간주해야 됩니다. 신용장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조건 변경에 부분 승낙 허용되지 않아 거절을 합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3번 선적 일자의 표기에서 until, from, before, between은 당해 일자를 포함한다. 말씀드렸죠. until, from, before, between이라는 단어는 선적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었죠. before랑 after라는 단어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t이라든지, on이라든지, 이런 단어도 있었죠. 그런 단어는 선적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급된 그 당해 일자를 포함해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신용장 그 조건 우리가 여기 그 신용장 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UCP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to, until, from, between 이런 것들은 그 명시된 날짜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 on이나 about은 명시된 또 올 전후 하고 이제 before and after가 이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before and after. before, after라는 단어는 언급된 당일자를 제외한다. 이거 until 이런 from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잘못됐습니다. 4번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기일과 신용장 규정된 선적기일이 지정된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두 기일 모두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일은 최초의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되지만 선적을 위한 최종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5번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하기 때문에 무고장, 클린이라는 단어가 운송서류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은행은 그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하죠. 무고장 운송서류는 물품 또는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조항 또는 단서를 기재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신용장에서는 그 운송서류가 무고장 번선 석재, 클린 온 보드여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는 경우에도 무고장이라는 단어는 운송서류상에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 옳은 표현이죠. 이거는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저가보험은 구협회저가약관과 신협회저가약관이 있다. 구버전이 있고 신접버전이 있겠죠. 네, 맞는 표현입니다. 소손해 면책약관은 경미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 특별약관이다. 네, 맞는 내용이죠. 담보위험, 리스크스 커버드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당해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 이거 맞죠? 네. 4번 피보험이 insurable interest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의 최고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험 금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험 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 손해 발생 시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 최고 한도액이고요.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특정인이 갖는 경제상의 어떤 이해관계,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특정인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익인데 피보험이죠. 4번이 좀 잘못됐고요. 공동에서 말씀드렸죠. 전선, 분선, 단독에선 공동에서 말씀드렸죠. 보험 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다. 맞는 표현이죠. 답은 4번이죠. 피보험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항공화물 운송장과 선화증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에어웨이빌 항공화물 운송장은 기명식으로 발행됩니다. 빌 오브 레이딩은 일반적으로
본선 선적 후 발행한 수치식으로 발행된다. AWB는 유통성 있는 유가증권이다. 빌러블레이딩은 송하인이 작성해서 윤석열에 교부한다. AWB는 BL과 달리 상환증권이다. 어떤 게 답일까요? 옳은 것입니다. 예. 기명식으로 발행됩니다. 빌러블레이드 2번 빌러블레이드 상환증권은 선적식 서류이고요. AWB는 수치식 서류입니다. 선화증권은 증권 자체가 매매 대상이 되는 그 유가증권이고요. AOAB는 단지 계약의 증빙으로서 화물담보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빌 오브 레이딩은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에 의해 발행되고 AWB는 4번이죠. AWB는 홍화인이 작성해서 항공사에 교부하지만 실제적으로 항공 화물 대리점이 발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5번 AWB는 BL과 달리 상환증권이다. BL 선화증권은 화물 인도는 선화증권과의 상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환증권입니다. 그렇죠? 상환증권 이게 잘못했죠. 이게 AWB는 아닌데 답은 기명식 1번입니다. 다음은 이제 선화증권의 종류에 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선화증권 종류 거의 뭐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것 같아요. 스티브 비엘은 선제급표 20일 경관 선화증권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오더 비엘은 수화인란에 특정인을 기재하고 있는 선화증권이다. 또 퀘스천이죠. 서드파티 비엘은 선화증권상에 표시되는 송화인은 통상 신용자인 수익자이지만 수출입 거래의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송화인이 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레드 비엘은 선화증권 면에 보험 부보 내용이 표시되어 항해 중 해상사고로 입은 화물의 손해를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데 이러한 문구를 적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선화증권 맞습니다. 클린비엘은 무고장 선화증권이죠. 물품의 본선 적재 시에 물품의 상태가 양호할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다. 답은 2번인데요. 이 오더비엘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화인란에 그 특정한 명칭이 지시인만 기재해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화증권입니다. 국제거래에서는 대부분 오더비엘을 사용해요. 수입자 이름과 주소를 수화인란이 아니고 그 노터파이 파티라고 해요. 노터파이 파티라고 해갖고 착화 통지처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는 오더비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수입 통관 절차에 관한 문제. 이것도 거의 뭐 잘 나오는 편인데요.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수입 신고는 관세법상 화주 관세사와 관세사법인 통관 취급법인이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수입 신고는 물품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것 좀 퀘스천이에요. 그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함으로써 적용 법령,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가 확정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을 4번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의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입신고 시기는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답은 2번인데요. 수입신고는 답은 2번입니다. 그 물품 반입을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3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헷갈리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류정보 시스템, 물류보안 문제가 많이 나오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류보안 관련 용어는 국제운송 전체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테러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관세청이 만든 입입참가 형식의 보안 프로그램이고요.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자, 화주, 선사 등에게 화물의 공급 사실 전반에 걸쳐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거다. 답은 3번입니다. 이 CTPAT인데요. CTPAT는 미국 관세청이 만든 테러 방지를 위한 세관과 업계의 상호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무역업계가 관세 국경 보호국, 그러니까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와 협력해서 자발적으로 법규 및 보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화물 및 운송 수단에 대해서 무역 흐름을 촉진하는 수출입 물류 보안 프로그램이 CTPAT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팁앤테크라고 할까
여러분들 이제 그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물류관리 론 수험 준비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수업 내용을 보시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걸 다 봐야 해? 뭐 이런 하는 거죠. 네, 이제 축약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 반드시 봐야 할 부분, 이런 부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 실무, 그다음에 국제 물류 운송 부분에서 해상, 또 항공 복합 운송 컨테이너, 이 부분은 반드시 봐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조약에 따라서 배상액을 물어보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뜬금없는 문제예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인데 그런 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그냥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어차피 평균 60점이고 4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무역 실무,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컨테이너, 이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보는 정도, 그냥 쭉 여러 번 읽어보는 개념 부분 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비교적 그 공부에 대한 범위가 축소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국제 물류론 공부가 좀 하기 쉽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했지만, T가 된 챕터에 집중하면 이제 공부 범위가 한정됩니다. 특히 무역 실무, 국제 해상운송, 국제항공운송, 국보운송, 여기다 이제 플러스 물류 보안 문제가 이제 매년 출제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육상해상 항공 복합운송 내용이 이제 예전에는 화물운송론에 나왔었는데 이제 국제적인 부분이 국제물류운송론에 나오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제각 물류 활동을 이제 좀 폭넓게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무역 실무 관련 용어 내용을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다양한 운송 과정에서의 물류 활동, 공항만 시설, 물류 관련 장비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되고 무역 물류 용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영문 지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영문 내용 지문이 주어지면 출제되더라도 정확히 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국제 물류를 학습하기 전에 수출입 물류 용어를 선행 학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갑자기 물류 운송을 책을 보면은 굉장히 프리페이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지급 운임 이런 뜻이거든요. 잘 안 알아듣습니다. 먼저 용어를 공부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쭉 개별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이해 좀 더 빠를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나왔던 쭉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유사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정확히 풀고 정답의 원인을 찾으면 더불어 공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물류 관련 법규가 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물류론 같은 경우는 비교적 범위가 좁잖아요. 제가 T가 되는 챕터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여기서 이제 고득점을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조금 들여야 될 시간과 에너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여기서 시간과 에너지 줄이고 다른 과목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죠.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관세사 자격증이에요. 관세사 자격증 시험에는 1차 시험에 무역 영어가 출제돼요. 2차 시험에는 무역 실무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오버랩 되죠. 겹치죠. 우리 국제 물류론 분야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문제를 가져다가 이미 공개돼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난이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공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국제 무역사 1급 이게 좀 민간 자격증이긴 해요. 근데 국제 무역사 시험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할 때 다양한 분야를 진출할 수 있어요. 대기업 무역 실무 관리 파트, 또 은행의 수출입부서, 무역회사, 해운회사, 심지어는 공공기관, 한국무역협회나 무역종합상사나 관세사무원이나 해외영업이나 방위산업청 같은 공공기관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땁니다.
국제무역사 1급은 주요 검증 내용이 대무역법, 통상, 전자무역, 뭐 이런 무역 규범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느냐 이걸 검증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통관, 환급, FTA에 대해서 그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또 대금 결제 유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무역 규범, 무역 결제 계약, 무역 영어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우리 물류관리사 국제 물류론하고 겹쳐요. 그 국제무역사 시험 과목 중에 국제운송 영역은 해상운송 중심으로 항공, 복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 똑같죠. 그 다음에 뭐 보험 같은 경우 협회적과 약간 그 말씀드렸죠. 뭐 전선, 분선, 단독해선, 공동해선, 하실전선, 수준전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영어 덤으로 따는 거예요. 그렇죠? 무역영어. 무역영어 자격검정 대한상공회에서 시행하는데 이거 공부하면 뭐 국제물류론 거의 뭐 무역 실무하고 해상운송 파트, 국제운송 파트에는 거의 뭐 종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사 자격증 있어요. 국가 자격증입니다. 보세사는 보세 화물 또 내국 물품 반입 반출, 근데 이 보세 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 취급할 때 그 입회하거나 확인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가 통관, 관세 통관할 때 그 부분하고 겹쳐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이것도 역시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원산지 관리사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상 그 원산지 관리 전담자인데요.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죠. 그래서 관세 및 수출 통관 분야 겹칩니다. 외환 전문역, 그렇죠? 외국한 관리 실무 역시 국가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 외환 전문역은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담당자를 말하는데요. 개인고객과 관련된 그 직무 담당자를 위해서 이제 1종 자격증이 있고 기업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 2종 나머지인데 외국한 거의 실무 분야, 대응결제 부분 있잖아요. 무역결제 이 부분하고 이제 겹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여유가 있으시면 저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여기서 조금 더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자격증의 관련 부분, 관련 시험 문제를 구해갖고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를 해보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우리 국제물류론 파트에서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준비한 특강은 여기서 하고요. 수업 마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